제가 직접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가 죽기를 기다리며 제 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죽어야 돈이 나오는 8억짜리 ATM기였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김영수, 올해 78입니다.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예금이 5억 정도 있습니다.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모은 돈입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1년을 버텼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들 걱정만 했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재산 문제로 싸우지 말라고 해요.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 되는 거 많이 봤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셋 있습니다. 첫째 아들 상민이, 둘째 딸 은주, 막내 아들 상철이.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 상민이는 올해 51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10년 전에 나와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는데 요즘은 힘든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납니다. 은주는 48입니다. 공무원 남편을 만나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사는 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막내 상철이는 45입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째 상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저녁에 갈게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먹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했습니다. 상민이는 평소에 바쁘다며 몇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아들입니다. 갑자기 가족 모임을 제안하다니. 저녁이 되자 정말로 세 자식이 모두 왔습니다.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하지. 너희는 다들 잘 지내고? 네, 저희는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상철이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은주는 물만 마시고 상민이는 시계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결국 첫째 상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저희가 걱정돼서 모였어요. 무슨 걱정? 아버지 혼자 사시잖아요. 나이도 이제 78이시고. 혹시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옆집 최할아버지도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셨잖아요. 사흘 만에 발견됐대요. 나는 괜찮아. 아직 건강하단다. 매일 산책도 하고.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저희가 의논했는데요. 상민이는 다른 남매들을 쳐다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봤어요. 깨끗하고 시설 좋은 곳이에요. 거기 가시면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드리고요. 밥도 규칙적으로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거기 가시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럼 너희 중 하나가 나랑 같이 살면 안 되니? 이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순간 세 자식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할 수가 없고요.
큰애가 고3이라 입시 준비 중이거든요. 상민이가 변명했습니다. 저도 남편 직장이 분당이라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면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저도 파트타임 일하고 있어서요. 은주도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집이 너무 작아서 원룸이거든요. 아버지 모실 공간이 없어요. 막내 상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짐으로 여긴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걱정한다지만 실제로는 저를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알았다. 내가 생각해보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지도 않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아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애들이 변했어. 아니, 원래 이랬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기로 말입니다. 평범한 노인의 평범한 고민. 하지만 여기서 시작된 계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준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동네 병원 김 원장님께 찾아갔습니다. 김 원장님은 저와 20년 지기입니다. 원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영수 씨?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올 건데 결과를 좀 애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을 시험해 보고 싶다고, 제가 조금 아픈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고. 영수 씨, 그건 좀 위험한데요. 자식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그냥 협조만 부탁드립니다. 김 원장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요즘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으세요? 상민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꾸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어. 어제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진짜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갔어. 너희한테 먼저 말하려고.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더라. 전화를 끊자마자 세 자식이 모두 연락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관심이 생긴 겁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 안 하던 자식들이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 상민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까지 다 했습니다. 김 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그리고 심전도에서 약간 이상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심각한 건가요? 제가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를 안 하시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옆에 있던 상민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아버지 혼자 생활하셔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가능하면 누군가 함께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요양원 같은 데 가시는 게 나을까요? 상민이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죠. 김 원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짜둔 대본대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요양원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시면 간호사들이 24시간 체크하잖아요. 훨씬 안전해요. 그래도 나는 집이 좋은데.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상민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재촉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상민이는 금방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하지만 다음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만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실망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아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세 자식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앞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순간 세 자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집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을 보던 상철이도 화면을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아직 건강하신데. 은주가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그리고 나이가 있잖아. 78이면 언제 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니? 아버지, 불길한 소리 마세요. 상민이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저희가 알아야 유언장도 제대로 쓰시죠. 막내 상철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눈치를 보며 말을 못 꺼냈던 질문을 막내가 던진 겁니다. 이 집이 시세로 3억 정도 되고 예금이 5억 있어. 합치면 8억 정도 되겠구나. 생각보다 많네요. 상철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저희 셋이서 나눠 받는 거예요? 한 명당 2억 7천 정도. 그래야 하는데. 아버지 고민이 있어. 저는 일부러 말을 흐렸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요? 세 자식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너희 셋 중에 누가 아버지를 제일 잘 모실지 모르겠어서. 아버지는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남은 인생 동안 자식들한테 사랑받고 싶단다.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 상민이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제가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죠. 아니야, 오빠. 나는 딸이니까 더 섬세하게 모실 수 있어. 그리고 오빠는 회사 일로 바쁘잖아.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모실 수 있어요. 제가 막내지만 성의는 누구보다 있어요. 형이랑 누나는 가족도 있고 바쁘지만 저는 시간 많아요. 상철이도 가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자식들이 변한 겁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앞으로 6개월 동안 너희 셋이 아버지를 돌봐봐. 그리고 6개월 후에 아버지가 누가 가장 진심으로 모셨는지 판단하겠다. 그 사람한테 좀 더 많이 줄게. 많이요? 얼마나요? 상철이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습니다. 절반 정도. 한 사람이 4억, 나머지 둘이 2억씩. 어때? 세 자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 그럼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만족하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준은 간단해. 첫째, 아버지를 자주 찾아와라. 둘째, 진심으로 대해라. 셋째, 다른 형제를 헐뜯지 마라. 넷째,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해줘라.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돼.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간단하지. 하지만 진심이 있어야 해. 아버지는 거짓말 금방 알아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세 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경쟁심이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관찰 일지를 쓴다. 자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기록할 것이다.
6개월 후 이 일지가 답을 알려줄 것이다. 8억이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자식들은 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민이는 매일 아침 7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약은 드셨어요? 혈압약 꼭 드셔야 해요. 점심때 제가 들를게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 마치 알람처럼 정확했습니다. 진심이라기보다는 업무 같았습니다. 실제로 점심때 왔을 때도 정확히 1시간만 있다가 갔습니다.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의가 있어서요. 내일 또 올게요. 저는 제안해봤습니다. 상민아, 그냥 밥이나 같이 먹고 가. 아버지가 김치찌개 끓였어. 아, 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먹을게요. 상민이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제가 끓인 김치찌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은주는 일주일에 3번씩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규칙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어 왔어요. 드세보세요. 그리고 여기 시금치나물, 콩자반, 멸치볶음도 있어요. 고맙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오면 내가 힘들잖아.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 건강이 중요하죠. 은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반찬을 내려놓을 때마다 사진을 찍는걸요. 핸드폰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은주야, 왜 사진을 찍니? 아, 이거요? 제 요리 블로그에 올리려고요. 아버지 괜찮으시죠? 그래, 좋아. 하지만 며칠 후 은주의 블로그를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요리 블로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진만 저장해둔 폴더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증거를 모으듯이요. 상철이는 주말마다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정확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좀 지저분하네요.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고맙다. 그런데 내 집 청소는 누가 하니? 저희 집은 아내가 해요. 상철이는 대충 대답하고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집 안 구석구석을 너무 자세히 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도 들여다보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확인했습니다. 상철아, 뭐 찾니? 아, 청소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아서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재산 관련 서류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상민이의 전화, 일주일에 3번 은주의 반찬, 주말마다 상철이의 청소.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시간표처럼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째 주. 자식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진심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게 너무 정확하고 계산적이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진다. 이 주일째가 되었을 때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상민아, 아버지가 요즘 외로워서 그런데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내가 어렸을 때 자주 같이 봤잖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화요? 아, 이번 주말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골프 약속이거든요. 다음 주는 어때요? 다음 주도 괜찮아. 하지만 다음 주가 되자 상민이는 또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는 출장 가야 해서요. 그 다음 주에 가요. 결국 한 달이 지나도 영화를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상민이는 점심때 1시간 방문하는 건 괜찮았지만 반나절을 함께 보내는 건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은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등산 좀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 예전에 우리 자주 갔잖아. 북한산. 등산이요? 아버지,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요. 의사가 등산 자제하래요.
대신 다른 거 해드릴까요? 반찬 더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반찬은 충분해.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을 해주는 건 괜찮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부담스러운 겁니다. 상철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상철아, 아버지가 요즘 심심한데 같이 장기 좀 둘래? 내가 중학생 때 아버지한테 배웠잖아. 장기요? 아버지, 저 장기 잘 못 두는데요. 그냥 텔레비전 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넷플릭스 구독권 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텔레비전보다는 너랑 이야기하고 싶었어. 아, 그럼 제가 다음에 시간 낼게요. 하지만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3주차. 자식들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건 괜찮지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원하지 않는다. 전화, 반찬, 청소. 모두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일은 피한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매일 오는데도 전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효도는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2달째에 접어들자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세 자식이 모두 제 집에 왔습니다. 상민이는 점심을 사왔고 은주는 과일을 가져왔고 상철이는 청소 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같은 시간에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3명에게 같은 시간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3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자주 와? 아버지 피곤하시겠어. 매일 전화하고 매일 오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은주가 상민이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왜? 나는 장남이잖아. 아버지 모시는 게 내 의무야. 그리고 너는 뭔데? 반찬만 갖다 주면 효도야. 오빠는 그럼 뭐 해? 1시간 있다가 바로 가잖아. 그게 효도야? 시간 때우기지. 너도 반찬 갖다 주고 사진 찍더만. 나 다 봤어. 증거 모으는 거지. 순간 은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빠도 매번 오는 시간 메모하잖아. 나 봤어. 핸드폰 메모장에. 두 남매가 언성을 높이자 상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누나 그만해요. 아버지 앞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 다 탈락이에요. 너는 뭔데 끼어들어? 넌 그냥 청소나 해. 청소부 주제에. 상민이가 막내를 무시했습니다. 뭐? 형은 뭐 대단해? 회사 부도난다면서. 그래서 아버지 돈 노리는 거 아니야? 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상민이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니. 상민아, 그게 사실이니? 아버지. 그게. 상민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회사가 지금 힘들어요. 빚이 2억 정도 있어요. 왜 아버지한테 말 안 했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니면 아버지한테 돈 빌리면 나중에 받을 유산이 줄어들까봐? 제 말에 상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자식들도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숨기는 거 있니? 솔직하게 말해봐.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 남편이 실직했어요. 6개월 전에요. 뭐? 공무원이잖아. 명예퇴직이요. 구조조정에 걸렸어요. 지금 새 직장 구하고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파트타임 일을 하는 거구나. 네.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요. 저는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상철아, 너도 말해봐. 뭘 숨기고 있니?
상철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요. 석 달 전부터요. 왜? 제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많아서요. 5천만 원 정도 빚이 있어요. 아내가 더 이상 못 참겠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재산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였습니다. 너희 왜 진작 아버지한테 말 안 했어? 부모가 뭐 하려고 있는 거야? 자식 돕는 게 부모 역할이잖아. 아버지, 저희가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패, 너희는 내 자식이야.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너희는 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는 도움을 안 청하고 죽기만 기다리며 유산을 노리니? 제 말에 세 자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달 차.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는 진짜 이유를 알았다. 그들도 힘들다. 하지만 아버지는 ATM기다. 죽어야 돈이 나오는 기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는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자존심 때문일까 아니면 유산이 줄어들까 봐일까? 자식들은 모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ATM기였습니다. 3개월째 저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동네 전자상가에 가서 초소형 카메라 3개를 샀습니다. 거실 책장, 침실 옷장, 부엌 선반에 숨겼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생각에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없을 때 뭘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날 상민이가 혼자 왔습니다. 전화로 미리 오늘 점심에 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 상민아. 아버지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 집에서 기다려. 네, 아버지.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는 30분 동안 밖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상민아, 오래 기다렸니?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상민이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민이가 떠난 후 저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민이는 제 집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서랍을 열어보고 침실 옷장을 뒤지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책상 서랍을 열고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통장 내역을 사진 찍었습니다. 예금 잔액, 거래 내역, 비밀번호 힌트까지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서류 파일도 뒤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심지어 과거 세금 신고서까지. 30분 동안 집 안을 완전히 뒤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못하고 몰래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가 왔을 때도 같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또 산책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은주 역시 제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서류를 찾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 시세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금 통장도 찾았습니다. 5억. 진짜 있네. 은주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상철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귀금 속 상자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금반지, 금목걸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상철이는 귀금 속을 하나씩 꺼내서 저울로 무게를 재봤습니다. 그는 준비를 단단히 해온 것 같았습니다. 작은 디지털 저울까지 가져왔습니다. 금 5돈. 지금 시세로 300만 원 정도 되겠네. 상철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귀금 속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 자식 모두 저를 믿지 못하고 뒤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아버지. 세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몰래 집 안 뒤진 거 맞지? 순간 세 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카메라가 있었어. 저는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상민이가 통장을 뒤지는 장면, 은주가 부동산 서류를 찍는 장면, 상철이가 귀금속 무게를 재는 장면. 모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상민이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어? 아버지를 믿지 못하니? 아버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8억이 있는지 거짓말은 아닌지요. 믿지 못했구나. 아버지 말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세 자식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너희한테 실망했다. 아버지는 너희를 믿었는데 너희는 아버지를 의심했구나. 그것도 돈 때문에. 아버지, 이제 그만 집에 가라. 아버지 혼자 있고 싶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3개월 차. 자식들은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거짓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확인이 필요한 존재다. 슬프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옆집 박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할머니는 저보다 5살 많은 83입니다. 남편을 2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는데 자식이 넷 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영수 씨. 들어와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박할머니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박할머니에게 제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돈으로만 본다는 것, 효도 경쟁을 시켰는데,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것, 자식들이 제 집을 몰래 뒤진다는 것.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박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수 씨, 그거 당연한 거예요. 네. 자식들이 부모 재산에 관심 갖는 건 당연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을 원했어요. 진짜 효도를요. 사랑도 주면서 돈도 챙기면 되죠. 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박할머니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영수 씨 자식들, 다들 힘든 거 알아요? 회사 부도, 남편 실직, 이혼 위기. 그런 상황에서 부모 재산이 보이면 집착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를 속이고 뒤조사하고. 그것도 이해해요. 요즘 세상에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식들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재산이 있는지, 거짓말은 아닌지. 박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영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영수 씨가 자식들 시험하는 거, 그거 잔인해요. 잔인하다고요? 네, 자식들은 지금 힘든데 영수 씨는 돈으로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효도예요? 아니면 고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진짜 효자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진짜 효자는 없어요, 영수 씨. 완벽한 자식은 없어요. 우리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박할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수 씨, 내 조언 하나 할게요. 자식들 지금 당장 도와줘요. 돈 필요하면 줘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화해요. 너희가 힘든 거 아버지가 안다.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요. 하지만 제 재산을 다 나눠주면 제 노후는. 영수 씨, 5억 있잖아요. 반 나눠줘도 2억 5천은 남아요. 그걸로 10년은 거뜬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수 씨 죽으면 어차피 자식들 갈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주는 게 낫지. 죽어서 주는 게 뭐가 좋아요? 박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말해줬습니다. 나도 예전에 영수 씨처럼 생각했어요. 자식들 시험하고 누가 효자인지 확인하고. 근데 알았어요. 그게 부질없다는 거요. 왜요? 자식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효자도 아니고 불효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힘들면 돈 생각하고 여유 있으면 부모 생각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박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자식들한테 재산 반을 나눠줬어요. 살아있을 때요. 첫째한테 3천, 둘째한테 3천, 셋째한테 2천, 막내한테 2천. 그렇게 1억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놀랐어요. 어머니, 왜 이걸 주세요? 그랬어요. 나는 말했어요. 너희가 힘든 거 안다.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울더라고요. 그 후로는요?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와요. 돈을 받고 나니까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어머니 재산 때문에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편하게 와요.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박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해요. 대신 도와줘요. 돈 필요하면 주고 시간 필요하면 혼자 있어줘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챙겨줘요. 진심으로요. 정말요? 영수 씨 생각해봐요. 영수 씨가 자식들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먼저 사랑을 줘요. 조건 없이요. 시험하지 말고요. 박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3개월 반. 나는 깨달았다. 완벽한 효자를 기대하는 건 욕심이다. 자식들도 평범한 사람들이다. 나도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완벽한 효자를 기대하는 건 욕심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박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시험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상민이는 회사가 힘든데 효도 경쟁까지 해야 했고, 은주는 남편 실직으로 힘든데 저까지 챙겨야 했고, 상철이는 이혼 위기인데 아버지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완벽한 효도라는 환상을요.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자식들을 불러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요. 다음 날 저는 세 자식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사과할 게 있어. 네, 아버지. 세 자식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너희를 시험한 거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어. 자식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효도 경쟁 같은 거 이제 안 할 거야. 그리고 재산도 원래대로 똑같이 3등분 할 거야. 한 명당 2억 7천씩.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지금 힘든 거 아버지가 안다. 상민이 회사 문제, 은주 남편 실직, 상철이 이혼 위기. 다 알고 있어. 세 자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다. 돈이 필요하면 지금 줄게. 죽어서 주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주는 게 낫잖아. 아버지, 저희가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패가 무슨 패야? 너희는 내 자식이야. 자식 돕는 게 부모 역할이지.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상민아, 내 회사 빚 갚는데 1억 필요하다며? 여기 있어. 당장 쓸 수 있게 현금으로 준비했어. 아버지, 이걸 제게 주시면 아버지는. 괜찮아. 아버지는 아직 2억이 남아 있어.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집도 있잖아. 고맙습니다, 아버지. 상민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은주야, 내 남편 새 직장 구할 때까지 생활비 좀 보탤게. 매달 200만 원씩 줄게. 그리고 여기 6천만 원 있어. 당장 급한데 쓰고.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요? 갚을 생각하지 마.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유산 미리 받는 거지. 은주도 울었습니다. 상철아, 내 이혼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되겠지만 빚 걱정은 하지 마. 여기 5천만 원 있어. 빚 갚고 새 출발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예요. 아니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다들 좋은 자식들이야. 아버지가 너희를 힘들게 했어. 세 자식은 모두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감정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줬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이 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변한 걸 수도 있습니다. 상민이는 회사 빚을 갚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효도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일이 잘 돼요.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지.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요? 제가 시간 냈어요. 그래, 좋지. 상민이는 이제 진짜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은주는 생활비 걱정이 없어지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억지로 반찬을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전화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은주는 일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우리는 부녀가 아니라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상철이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커피숍 차렸어요. 작은 데지만요. 그래, 장사 잘 돼? 아직은 손님이 적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다. 아버지가 응원한다. 상철이는 주말마다 저를 가게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예금은 2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돈은 줄었지만 사랑은 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정말로 아팠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요.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지. 상민이는 회사 일을 미루고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을게요. 회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은주는 매일 병원 음식 대신 집에서 만든 죽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병원 음식은 맛없잖아요. 이거 드세요. 상철이는 밤에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서 잘게요. 밤에 불편하시면 바로 간호사 불러드릴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효도였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 잃을까 봐요. 괜찮아. 아버지 아직 팔팔해.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은주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 건강이 돈보다 훨씬 중요한데. 상철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진짜로 효도할게요. 조건 없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아버지도 미안해. 너희를 시험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 덕분에 저희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진짜 효도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80입니다. 이제 정말로 유언장을 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불러서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너희 의견도 듣고 싶어. 네, 아버지. 아버지 재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집하고 예금 5천만 원 정도야. 합치면 4억 정도 되겠구나.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버지. 이걸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똑같이 3등분하면 돼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정말 그래도 되겠니? 너희 중에 누가 더 효도했는지 따지지 않고.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효도를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요. 상철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이미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도와주신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집은 팔아서 3등분하고 예금도 3등분하자. 그리고 아버지 장례는 간소하게 해라. 돈 낭비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자식들 앞에서요. 그리고 복사본을 각자에게 줬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투명한 유언장이 가장 좋은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식들을 시험했습니다. 결과는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지만 결국 행복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자식들에게 완벽한 효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힘들면 실수하고 여유 있으면 잘합니다. 대신 먼저 사랑을 주세요. 조건 없이요. 그러면 자식들도 사랑으로 답합니다. 재산은 살아있을 때 나눠주세요. 죽어서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식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식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자주 연락하세요. 자주 방문하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하는 가족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감사합니다.